네, 대선 후보들 사전 투표를 하루 앞두고 지지층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네, 대선 처음으로 실시되는 사전투표가 선거 막판 변수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이 시간 최창열 용인대 교수,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게 대선으로서는 사상 처음으로 사전 투표가 실시가 되니까 더 이게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각 후보들 글쎄요, 사전 투표 전략 어떻게 좀 가지고 가고 있을까요? 아무래도 사전 투표는 아마 각 후보들마다 느끼는 게 거의 아마 20, 30대, 특히 20대 젊은 층들을 위한 그 사전 투표라고 생각해서 뭐 특히 이제 SNS를 통한 아마 그 홍보 전략을 아마 집중적으로 펼 겁니다. 거기다가 또 이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이제 정통적인 이제 보수를 지향해왔던 그 당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직들을 가동을 해서 네. 이 사전 선거 운동에 그 동료를 좀 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이거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지지층들이 거의 이제 그 중장년층 이상이다 보니까 거기는 아마 이제 실질적으로 조직을 동원해서 할 것이고 나머지 지금 뭐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후보, 심상정 또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주로 인터넷, SNS를 통한 아마 홍보전을 20대, 30대들을 아마 공략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이번에 처음 실시하는 사전투표는 거의 아마 젊은 층을 공략하는 그런 아마 그 선거 홍보 전략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네, 황금 연휴 기간이라는 변수도 있지만 탄핵 정국 이후에 사실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진 상태거든요.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 이 사전 투표율은 어느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교수님은 예상하십니까? 사전 투표가 2014년, 13년도부터 실시가 되고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네. 사전 투표율이 이제 대개 10% 좀 넘고 그랬었어요. 네. 총선에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처럼 이번 선거는 뭐 탄핵으로 치러진 선거니까 촛불 집회가 거의 뭐 6개월 동안 지속됐었잖아요. 지난 4월 29일 날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마지막 촛불 집회였고 지난해 10월 29일 날이 첫 촛불 집회였으니까 아무튼 촛불 집회에 젊은 유권자들, 젊은 층들이 많이 참여를 했었잖아요. 태극기 집회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 이 상대적으로 이제 참여를 했고 이랬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사전 투표라는 게 지금 우리 말씀처럼 투표율 전체를 높일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각 후보 진영이 굉장히 여기에 이제 집중을 하고 있어요. 네. 나이가 좀 드신 유권자들이 대체로 이제 보수층이라고 우리가 인식들을 하고 있으니까 네. 그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보수 유권자들 지지할 가능성이 많고 젊은 유권자들은 아무래도 진보 진영의 후보를 이제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면 각자의 지지층을 얼마나 결집시키느냐가 선거의 승패를 좌우하는 거거든요. 최종적으로는 결국은. 따라서 지금 황금 연휴가 계속 있기 때문에 네. 이 선거일에 투표율이 높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네네. 그렇다면은 사전 투표를 미리 하고 내일하고 모레 양일간 실시되잖아요. 모레는 또 휴일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은 각 후보가 각자가 유리하다고 인식할 수가 있겠죠. 네. 보수는 보수대로 나이 드신 분들이 투표장에 많이 갔다. 연휴 때 쉴 때 대비해서 미리 투표를 하고 이제 뭐 쉰다든지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대로. 그래서 이 사전 투표율은 어느 후보를 막론하고 네. 상당히 이제 관심 집중되는 투표율이 얼마나 나오느냐 이렇게 이제 각자가 좀 아전인수 해석할 가능성이 높죠.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 네, 이사장님은 투표를 어떻게 좀 예상하시고 각 후보들의 유불리 네. 어떻게 좀 저는 뭐 분석해 기본적으로 이번 대선은 지난 대선보다는 한 1.5에서 2% 정도 전체적으로 높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전 투표율은 지금 이제 최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조금 그 사전 투표율이 그렇게 높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지금 이제 황금 연휴 때문에 투표율이 떨어지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보지 않는 이유가 이게 5월 9일이 이게 화요일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들은 5월 8일 날 출근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출근하기나 5월 9일 날 투표나 화요일 날 정상적으로 출근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투표율 전체는 높지만은 사전 투표율은 그렇게 높지 않을 것이다. 근데 이제 문재인 후보나 민주당 측에서는 거의 아마 25% 이상이 되면은 뭐 그 이대 앞에 홍대 쪽에서 뭐 프리 휴거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제가 볼 때는 25%까지 가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20% 미만대로 가지 않겠나 그래 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제 같은 경우는 이제 투표율도 왜 높으냐면은 이번에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표하는 거 보면 60대 유권자가 전체에서 24% 차지하는데요. 네. 그 24% 차지하는데 그 193만 명이 약 한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투표율이 저는 높다 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20대 유권자들이 16.3%에서 15.9% 약간 그 전체 차지하는 비율에 보면 좀 떨어졌어요. 예. 이게 이제 전체 계산해 보니까 약 한
146만 명. 네. 14만 6천 명, 146만 명 정도 늘어났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60대 이상 유권자들이 훨씬 많이 늘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60대 이상은 아무래도 지금 이제 최 교수님 말씀하신 좀 반대적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이 촛불 민심과 반하는 측면에서 60대 이상들이 이번에 어떻게 보면은 촛불 민심과 관련된 어떤 본인들의 어떤 그동안 말 못했던 이야기들을 투표로 연결시켜서 투표율이 좀 높아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네. 그러다 보면은 결국 그 투표율이 결국 당락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 드리는 거죠. 네, 사전투표율이 어떻게 나올지 이틀 동안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제 사전투표 코앞에 두고 후보들의 유세는 더 총력을 다해서 이제 진행이 될 텐데 아무래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후보들이 어느 지역을 좀 공략할 것으로 보시는지 각각 좀 꼽아주시죠. 그래서 이제 심상정 후보와 유승민 후보는 아무래도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나올 가능성이 네. 크고 특히 홍준표 후보가 그 선택과 집중의 전략을 아주 강하게 구사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네. 홍준표 후보의 선거 전략을 보면은 진보 유권자들은 아예 제외를 하는 것 같아요. 자신의 표가 나올 수 있는 곳만 가겠다라는 게 홍준표 후보의 얘기예요. 예. 그 유세 현장을 봐도요, 지역도 지역입니다만 주로 골목 또 저기 그 좀 시장 이런 데를 많이 가요. 그러니까 자신이 서민 대통령이라고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 서민 이미지를 대표할 수 있는 곳으로 많이 다니는 것 같고 또 이제 골목 같은 데는 대중들이 운집을 해도 좀 그렇게 많이 모이지 않아도 꽉 찬 느낌을 좀 주잖아요. 그런 전략도 있는 것 같고 기본적으로 홍준표 후보는 경북 TK 지역 그리고 PK 지역에 집중을 한단 말이에요. 선택과 집중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는 아예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는 겁니다. 그쪽에서 표가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죠. 다른 후보들은 특히 이제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는 전국을 골고루 다니는 경향이 있어요. 네. 지금 선거 기간을 쭉 보면요. 그러나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 심 후보라든지 그 지금 홍준표 후보라든지 이런 분들은 어떤 지역을 집중 공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흔히들 말하는 그 동선의 정치학, 네. 어떠한 동선을 보면은 이 후보의 전략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어느 곳을 공략하느냐, 외연 확장 쪽에 이 후보가 이제 방점을 찍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지지층을 결집시키는데 무게중심을 두는 것인지를 정확히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물론 지금 이 지역을 어딜 다니느냐에 따라서 뭐 동선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된다고 볼 수는 없겠으나 어쨌든 후보들의 여러 가지 선거 전략, 어떤 그 계층을 공략하느냐가 네. 어느 지역을 다니냐에 상당히 녹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사실 호남을 두고도 또 고민이 좀 많을 것 같은데 문재인 후보나 특히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전략적으로 특히 더 움직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전략을 세우고 그러니까 있을지. 안철수 후보는 호남에서 예. 지지를 사실 못 얻으면은 전체 판세에 상당히 영향을 받잖아요. 요즘 뭐 문재인 후보가 상당히 호남에서 앞서고 있고 안 후보가 상당히 호남에 공을 많이 들였어요. 이제 문재인 후보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선거를 이제 막바지 며칠 안 남았잖아요.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목, 네. 금, 토, 일, 월 이렇게 닷새 남았는데 그동안 이제 어느 지역을 집중적으로 이제 유세를 하느냐. 그러니까 예. 집토끼를 일단 다지고 그런 다음에 이제 중간층이라든지 자신의 취약계층, 취약 지역을 공략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네. 이게 이제 마지막 5일 동안은 저희들도 뭐 이렇게 정당 생활하면서 이 선거를 해보면은 예. 거의 이제 집중과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그 뭐 유권자를 놓고 뭐 버린다는 표현은 좀 이상하지만은 그 후보자 입장에서 볼 때는 도저히 안 되는 표들은 버리고 그 기존에 있는 표 그리고 무당층을 향한 그 호소를 많이 하죠. 왜냐하면 지금부터는 오늘부터는 그 여론조사도 발표도 못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하는 것들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은 상대 후보의 실수라든가 의혹 이런 것들이 5일 안에 밝혀지 뭔가 나오게 되면은 이것을 집중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홍보 전략을 펼 겁니다. 예. 대신에 이제 지역을 기반으로 한 그 후보 같은 경우는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 기반이 꼭 뭐 호남이라 할 수 있는 전국에 이제 고려돼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문재인 후보는 40%의 박스권에 갇혀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지금 심상정 후보 표가 지금 만만찮게 지금 이게 지지율이 오르기 때문에 네. 오히려 지금 그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던 표들이 느슨한 이 상황들을 다시 결집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통합을 하다가 다시 적폐 이야기가 꺼낸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만큼 네. 지금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후보의 어떤 표들이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면 느슨해지다가 자칫하면은 이게 그 심상정 후보한테 표가 상당 부분 빠져나갈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바로 적폐를 다시 꺼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표들을 기존에 갖고 있는 박스권의 표를 더 결집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고요. 그다음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목표가 분명하거든요. 예. 일단은 40%의 박스에 갇혀 있는 표는 다 버리는 거예요. 버리고 홍준표 후보는 소위 말하면 보수, 지금 중도 무당층에 있는 보수, 샤이 보수라 하죠. 그 보수층들을 겨냥해서 확실하게 보수의 대변인자라는 것을 네. 아마 그 지지하면서 집중을 선택을 할 겁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지 정당이 그 호남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네. 지금 아까도 했지만 동선 자체를 호남 쪽으로 먼저 갔다가 호남을 일단 완전히 다지고 나서 그리고 지금 이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금 호남에서도 전국적으로 보면 지지율이 빠지는 입장이다 보니까 네. 일단 호남을 더 확실히 다지고 나서 그 다음에 기존에 갖고 있던 표들을 좀 중도 보수층을 향한 표를 갖는데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진보 보수 표를 같이 이렇게 아우르고 끌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짧은 시간에 굉장히 무리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네. 그래서 더더욱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집중과 선택이 필요한 지역이고요.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어쨌든 지금 보수표를 갖고 와야 되는데 사실 크게 보면은 그 지지율만 보면은 예. 그게 대세에 영향을 미칠 수 없어지니까 나름대로 어떤 그 보수의 가치 지향점을 지를 거고요. 그다음에 심상정 후보는 어쨌든 지금은 대선 후보가 뭐 당선되기보다는 15%로서 소수 정당도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네. 아마 그 표 노동계 표와 예. 플러스 문재인 표가 갖고 있는 표들을 일정 부분 갖고 가려고 하는 부분 때문에 그 부분은 상당히 아마 개표 결과도 굉장히 관심 가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앞으로 남은 5일 동안은 모든 후보들이 집중과 선택을 해서 자기 네. 표를 확장보다는 모으는 결집시키는 음. 그런 쪽으로 가지 않겠나 봅니다. 예. 그래요. 그 마지막 나온 조사들을 보면은 이 문재인 후보가 뭐 여전히 계속 1위인 상황이고 안철수 후보, 홍준표 후보 지지율 말입니다. 뭐 거의 지금 뭐 비슷하거나 오차범위 앞선 접전. 것도 있죠. 그러니까요. 그 후보, 어떻게 좀 예. 보고 계십니까?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 앞선 게 있어요. 지금 홍준표 후보의 전략은 이른바 실버 크로스. 일단 안 후보를 이기고 네네.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문재인 후보를 꺾겠다. 예. 골든 크로스니까. 그러니까요. 예. 두 개가 전략인데 뭐 대체적으로는 아직 홍준표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안 후보가 좀 오차범위 내에서 좀 앞서는 게 좀 많이 그렇죠. 있습니다만 뭐 저기 자유한국당의 그 정책연구소 여의도 연구원의 조사는 자신들이 앞섰다라는 거예요. 네. 홍준표 후보가. 그리고 갤럽 여론조사도 1일부터 2일 사이에 나온 것도 보면은 네. 굉장히 오차범위 내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아직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그 1강, 양강 체제는 완전히 무너졌다고 보는 게 뭐 전 정설이라고 보는 것이고 1강 2중 체제죠. 지금 1강 2중 2약이라고 봐야 되는 건데 결국은 이 보수표를 누가 나눠갔냐 문제예요. 그래서 홍준표 후보의 전략은 안철수 후보를 진보로 규정을 하는 거예요. 진보로 규정을 함으로써 보수표를 자기가 갖고 오겠다는 거고 또 유승민 후보도 경쟁 상대라고 볼 수가 있죠. 같은 보수니까. 그래서 유승민 후보는 경제에 있어서 상당히 진보적 아젠다를 많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제 토론회도 그랬고 말이죠. 네. 그래서 유승민 후보는 중도로 규정을 하고 그래서 자신이 다 이제 보수표를 이제 네. 가져오겠다는 그런 전략이거든요. 근데 안 후보로서는 사실 지금 보수표를 잃으면은 상당히 선거가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우리 허 이사장 얘기처럼 기본적으로 안 후보는 진보, 중도, 보수를 다 아우르는 좋게 말하면은 좀 확장성이 있는 후보였는데 네. 선거가 진행되면서 보수와 진보의 이 결집 양상이 뚜렷해지면서 상당히 어려워진 거거든요. 지지율 네. 자체가. 그래서 남은 선거에서 역시 보수층의 표를 어느 정도 견인을 해야 돼요. 보수표를 완전히 포기하게 되면 이 선거를 상당히 그 난관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인데 결국은 이제 점점 처음에는 보수 유권자들이 안철수 후보로 이렇게 결집이 됐었어요. 예. 그래서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좀 막겠다라는 그런 인식이 좀 깔려 있었던 것 같고 네. 근데 점점 이제 선거가 진행되면서 안 후보와 문 후보의 격차가 좀 벌어지는 양상이 있다 보니까 어차피 문 후보의 당선이 유력시 된다면 자신들의 어떤 그 이념적인 성향을 대표하는 홍준표 후보를 찍겠다는 이른바 이제 전략적 선택이 소신 투표로 변해가는 양상이에요. 바로 그러한 것들이 그러한 양상, 그러한 그 성향들이 홍 후보가 상당히 이게 급상승한 그런 네. 요인이 아닌가 보여지고 반대로 이제 안철수 후보가 상당히 지지율이 빠지는 이런 결과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네. 일단 그리고 이제 예. 또 한 가지 좀 우리가 이제 그 여론조사하고 TV 토론하고 이렇게 비교를 제가 한번 우리 연구소에서 이렇게 해보면요. 네. 참 재미난 게 뭐냐면은 이 TV 토론 한번 할 때마다 안철수 후보는 계속 지지율이 빠졌습니다. 어떤 여론조사 어떤 그 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후보는 TV 토론 한번 할 때마다 지지율이 상승률이 쭉쭉쭉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요인은 올라왔고. 어떻게 분석하셨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제가 볼 때는 TV 토론을 통해서 안철수 후보는 집권 후에 자기 정치 통치 철학을 제대로 비전을 못 밝힌 거예요. 명확하게. 그리고
공격 타겟가 어디신지 정확하게 말을 못한 거예요. 그러나 홍준표 표는 다소 거칠지만은 목표의 지형점이 뚜렷한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그 집권했을 때에 어떻게 하겠다는 타겟가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중도 보수에 있는 분들이 우왕좌왕하다가 그래도 홍준표 후보가 나름대로는 좀 입이 좀 거칠지만은 그래도 그 목표 지향점이 뚜렷하고 뭔가 진보와 보수에 분명하게 자기 지향점 통치 철학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후한 점수를 주지 않겠나. 거기다가 또 이 자유한국당의 이 93석을 가진 자유한국당이 조직이 이제는 풀로 가동이 돼서 움직이다 보니까 그 조직 활동이라는 걸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이 선거라는 것은 막판에 조직 활동이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왜냐하면은 그 투표 동료라든가 특히 이런 것은 조직들이 움직여서 투표를 종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선관위라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투표 동료를 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그 투표장으로 끌고 가는 것은 결국 조직들이 투표장으로 끌고 가는 게 상당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직, 그리고 또 홍준표 후보의 그 목표 설정 방향, 이런 것들이 TV 토론을 통해서 맞물려서 잘 움직이다 보니까 이 상승부들을 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안철수 후보는 여러 번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제대로 못 끌고 갔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계속 빠지는 형국이고 네. 홍준표 후보는 계속 그 상승세를 타다 보니까 이 상승세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막판에 보면은 무서운 속도로 치고 올라올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은 안철수 지금 뭐 남은 짧은 시간이지만은 뭐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저는 좀 열려 있다고 보는데 네. 안철수 후보하고 홍준표 후보가 지지율을 합치면은 거의 초박빙 상태예요. 문재인 후보하고 단일화가 되면은 그거는 뭐냐면은 자칫하면은 어떤 상황이 단일화라는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만약에 되면은 정말로 문재인 후보가 활용 점정하려고 하다가 이 소위 말하는 먹물을 솟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문재인 후보 표는 거의 고착화되어 있고 지금 나머지 그 후보들의 표들은 굉장히 불확실성도 크고 유동성도 크단 말입니다. 네. 이 유동성이 어느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은 바로 활용 점정에서 진짜 먹물 솟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왜냐하면 투표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이긴다,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는 건 없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표심이라는 거는 뭐 하루 이틀 만에도 바뀌는 거니까. 표를 합친다면을 전제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죠. 예. 그런데 사실 뭐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 각 후보들은 다 일축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뭐 안철수 후보라든지 홍준표 후보가 마지막에 지금 대역전하겠다 이렇게 지금 포부를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 이 발판은 어디서 마련할 수 있다고 예상을 하시는지. 근데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지금 홍준표 후보 확신하는 부분이 뭐냐면 샤이 보수층이 10%에서 15% 정도는 있다 이거죠. 이 표는 결국은 홍준표 후보 자신한테 올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안철수, 홍준표 이 양 후보 간의 어떤 단일화 이런 거는 성사될 가능성이 굉장히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지금 그 외곽에서 김종인 전 대표가 공동 정부 구성이라는 이런 지금 카드를 지금 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카드예요. 물론 쉬운 건 아닐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 두 후보가 어떤 그 김종인 전 장관이 제안하는 상황에 테이블에 앉느냐 안 앉느냐 그거는 이제 막판 변수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물론 뭐 가능성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정치라는 거는 항상의 가능성의 예술이니까 뭐든지 하여튼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거는 열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다만 이제 두 후보가 극렬하게는 아니지만 상당히 그 두 연대하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나 그럴 수도 있지만은 또 후보가 얘기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실무진들이 물밑에서 또 작업하는 거는 또 별개로 있기 때문에 투태력으로 항상 그 후보들은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마지막에는 어느 쪽이 어떻게 상황이 바뀔지도 모르기 때문에 좀 그래도 지켜봐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바로 조기 대선에 어떻게 보면은 묘미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조기 대선의 거죠. 묘미가 그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이 조기 대선이 많이 지금 희석이 됐어요. 지금 그 말씀 하시니까 제가 지금 반박을 좀 하는 건데 홍준표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할 명분이 없어요. 사실은 지금 안철수 후보는 홍준표 후보와 단일화 못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김종인 전 대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홍준표 후보와 함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안철수 후보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절대 못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과거 같으면 이게 둘이 또 이게 결별을 할 텐데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결별도 못하고 서로를 뭐 이해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김종인 전 대표를 이제 영입을 해서 뭔가 이제 지지세를 확산시키려 했던 건데 지금 김종인 전 대표는 이른바 그 이제 완전히 불이 사그라들은 그 이제 뭐 저기 정운찬 전 총리와 이렇게 뭐 빅텐트론 이런 거 계속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건 완전히 불 꺼졌어요 지금.
근데 어쨌든 그런 맥락에서 뭔가 불꽃을 살려서 단일화를 해가지고 보수 대 진보의 양강구도로 가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저도 이 선거가 완전히 보수와 진보의 양강구도로 가면 양상이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선거라는 게 저도 뭐 가능성 예술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생물이라는 걸 인정합니다. 네. 그러나 선거는요. 기본적으로 유권자에게 설명할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 돼요. 아까 이따 뭐 그런 질문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른정당 어제 의원들 간다고 해서 못 가는 거 보십시오. 정치를 철저히 희화화시키고 정치를 완전히 웃음거리로 만들고 황영철 의원이 늦게 정신 차려서 안 간 거 참 다행이에요. 황영철 의원 얘기 다시 나왔는데 예. 개혁보수신당의 그 시국위원회인가 하면서 대변인격으로 얼마나 활약을 많이 했어요. 국민들이 네네. 얼마나 존경을 받았습니까? 지지를 받았습니까? 근데 그 국민들의 지지를 다 팽개치고 가다 보니까 여론의 그 반대 직면에서 안 가기로 다시 턴한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홍준표 후보는 좀 애매한 행보를 많이 보였어요. 양박이라고 그래가지고 친박을 굉장히 비판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친박에 기대서 뭔가 하려는 그런 행태도 보이고 상당히 엇갈린 행태를 많이 보였던 게 사실이란 말이죠. 근데 네. 안철수 후보는 초질관 사실 탄핵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찬성했던 게 안철수 후보였어요. 근데 이제 와서 아무리 선거를 앞두고 보수와 진보의 양강구도로 재편되면은 정치공학적으로 유리할지 모르겠으나 우리 유권자들이 그렇게 어리석지 않습니다. 네. 이제 와서 선거 며칠 앞두고 이렇게 단일화를 한다? 이건 안 후보 자체가 안 후보 스스로가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대선 후보 토론에 6번 나와서 다 반대했는데 예. 이제 와서 실무자들이 했다고 한다. 그거는 선거를 너무 희화화시키는 거죠. 저는 그런 예. 가능성이 대단히 낮다. 그리고 아무리 가능성의 예술이라도 정치가 가능성의 예술이라는 것은요. 보다 생산적으로 갈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렇게 오로지 승리만을 위한 선거공학적 단일화? 이거는 가능하지도 않고 명분도 없다라고 봅니다. 물론 네네. 가능성은 열려 있어요. 선거는 네. 알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 해도 저는 가능성은 대단히 낮고 명분도 없다라고 좀 예,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거기서 네. 조금만 뭐 예. 다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게요. 물론 맞습니다. 최 교수님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은 이 명분도 없는 거고 또 이기기 위한 싸움이냐 이렇게 반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안철수 지지하는 층과 홍준표 후보가 지지하는 층의 공통 분모가 뭔지 아십니까? 그 반문재인 정서가 다 깔려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부인 안 하시죠? 우리 최 아니, 교수님. 세상에 선거를 특정인의 그러니까- 반대한 연대가 힘을 동력을 아니, 받을 수가 반대가 없어요. 아니고 그런 결국 정서들 실패했던 거 지지층이 아닙니까? 그런 지지층들이 두 후보의 지지층들이 그게 교집합에 돼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성이 높고 네. 꺼진 불도 다시 보자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제가. 우리 저 네. 허 이사님이 유난히 그 단일화를 굉장히 바라시는 느낌이 네, 알겠습니다. 단일화의 가능성에 대해서 두 분 좀 다른 의견을 보여주셨는데 앞으로도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죠. 자, 아까 또 바른정당 탈당 사태 또 이야기를 꺼내셨으니까 글쎄요, 이 부분이 보수 결집 아니 역풍 뭐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네. 그 결집도 뭐 일부 일어날 수 있습니다만은 네. 지금은 이제 어쨌든 바른정당에 그 탈당한 12분이 지금 일단은 무소속 네. 으로 가 있잖아요. 네네. 일단 복당을 안 시켰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냐면은 그만큼 자칫하면은 역풍이 클 수 있고 이 소위 말하면 홍준표 후보의 상승세를 자칫하면은 이 꺾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지금 12명이 물론 뭐 그 비패권지대를 만들기 위해서 뭐 본인들은 명분을 갖고 온다 하더라도 네네. 그러나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자유한국당이 지금 대선 과정이니까 지금 참고 이렇게 넘어가지만은 네. 사실 그동안에 이 탄핵 과정에서 보여준 이 여러 가지 이 형태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하면 친박 패권주의 이런 것들이 결국은 국정농단의 일정 부분을 차지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도 보수들도 상당히 그 침묵을 지킨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었거든요. 예.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용인해서 받아들이고 이런 과정들이 이게 뭐 아주 명확하게 본인들의 어떤 입장이나 이런 것들이 설명도 없이 그냥 이렇게 마구잡이로 표를 넣기 위해서 들렀다 이러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복당은 안 되고 네. 일단 대선 이후에 복당을 뭐 하든 말든 결정을 하자고 이렇게 내놓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입당을 안 시키는 건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좀 잘했다. 왜냐하면 홍준표 후보의 어떤 이 상승세를 자칫하면은 역풍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네. 지지세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냥 일단 복당하는 부분들은 대선 이후에 하는 것도 늦지 않다. 일단 어쨌든 지지 선언을 했기 때문에 네. 일단 표명은 됐지 않습니까? 그건 아마 유권자들이 판단할 겁니다. 네, 뭐 복당은 미뤄지긴 했지만 어찌 됐건 바른정당을 탈당하고 홍준표 후보의 지지를 이제 선언을 한 거잖아요. 이게 네. 그러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홍준표 후보에게 득이 될까 실이 될까 이 부분은 어떻게? 홍준표 후보한테는 제가 볼 때는 득이 됩니다. 표로는 상당한 결집 효과를 볼 가능성이 높다 예.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시각들이 나오는데 네네. 윤승민 후보에게는 그런 거꾸로 어떻게 작용할 것으로? 유승민 후보에게 불리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게 오늘 뭐 아까도 잠깐 보도에 나왔습니다만 네. 그
뭐 후원금이 많이 모였다는 거 네.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니까요. 어제 토론회 때 제가 뭐 항상 봤는데 유승민 후보의 그 마지막 멘트는 굉장히 진정성이 있어 보였어요. 그 이순신 장군의 말을 예. 인용하면서 그거는 정치인들이 사실 뭐 다 진정성 있게 얘기를 합니다만 어제 그 부분은 사실 후보로서 굉장히 감내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선거를 닷새 앞두고 엿새 앞두고 자신을 선출한 그 정당의 의원들이 13명씩이나 3명도 아니고 후보로서 감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예. 담담하게 거기에 대해서 끝까지 자기 길을 가겠다. 네. 아무리 정치라는 게 권력 정치고 당선이 중요한 거라 하더라도요. 정치는 역시 기본적으로 가치 지향이 좀 깔려 있어야 돼요. 어떠한 이념을 지향하는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하고 저는 그래서 유승민 후보의 어제 그런 모습들은 바른정당에 간 의원들이 정말 반면교사로 삼아야 돼요. 그리고 정치를 당위로만 얘기할 수 없고 정치라는 것을 옳고 그름으로 얘기할 수 없어요. 더구나 선거를 바로 코앞에 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는 역시 최소한도 국민에게 설명할 부분이 있어야죠. 뭐라고 설명합니까? 불과 1월 24일 날 창당하고 100일도 안 돼서 탈당을 한다. 명분이 뭡니까? 제가 갖고 왔어요. 저기 여러분께 드리는 글. 예. 국민적 여망을 위해서 무슨 국민적 여망이 있다는 건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그동안 추구했던 개혁적 보수의 길도 중단 없이 가겠다. 계속 추구하겠다. 친북 좌파의 집권을 누가 친북 좌파입니까? 아직도 이 냉전 사고 이렇게 묻혀가지고 그 친북 좌파 누굴 얘기합니까? 안철수 후보를 얘기합니까? 문재인 후보를 얘기합니까? 이런 사고가 잘못된 사고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우리 사회의 이 선거도 자꾸 지나치게 보수와 진보로 양극화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다시 홍준표 후보 얘기로 돌아가면 아까 홍 후보 얘기를 제가 말씀 잘 안 들어서 홍 후보가 뭐라고 했습니까? 강성 귀족노조, 종북 좌파, 전교조 아주 부단하게 좌파 우파를 갈라치게 하고 있어요. 그건 선거 전략으로 훌륭합니다. 그래서 홍준표 후보가 많이 지지율이 올랐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얘기로 돌아와서 이러한 모습들은요. 아무리 국민들이 보수를 지지한다 하더라도 보수 지지한 유권자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전 이 부분은요. 홍준표 후보에게도 그렇게 썩 그렇게 유리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자유한국당이 복당했다는 걸 막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서청원 의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벼룩도 낯짝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서청원 의원이 누굽니까? 자유한국당의 과거의 친박의 핵심이셨잖아요. 이런 것들은요. 아무리 선거가 승리고 다 유권자가 나눠져 있다 하더라도요. 보편과 상식에 입각해야지 정치가 통용이 되는 거예요. 정치 자꾸 이렇게 하면은 아무리 선거 구면에서 이합집산이 있고 합종연행이 있다 하더라도 말이죠. 이거는 정말로 어제 심상정 후보가 얘기한 것처럼 정치를 너무 웃음거리로 만드는 겁니다. 이건 잘못된 행태라고 일단 네. 비판하고 그래서 그 답변을 저는 그 질문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네. 우리 책 에서 조금 다른 견해를 좀 예. 드리면은 어제 그 TV 토론에서 그 홍준표 후보가 유승민 후보인데 덕과 배신자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냐면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유승민 후보 개인적으로는 정말 TV 토론을 통해서 정말 상황 인식이라든가 지적 능력 이런 것들은 뭐 TV 토론에 최고로 잘했다고 뭐 할 정도로 뭐 그건 국민들이 본 국민들 다 인식하는 부분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적어도 지도자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을 필요도 있고 물론 안 들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다수의 정당 그 소속 당원들이 의견을 내면은 거기에 따라 어떻게 보면은 이 보수의 가치라는 것은 무지하게 큰 어떤 담론도 있지만은 뭐 작지만 매우 중요한 게 뭐냐면은 희생입니다. 자기 희생을 전제하는 부분이 굉장히 보수 가치를 지향하는 중에 하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용서와 화해, 그 다음에 이 희생이 있거든요. 그거는 뭐냐면은 어쨌든 33명이 당을 만들었지만은 그게 당 구성 요소 국회의원들이 사실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와 그리고 이 당의 진로 문제를 깊이 고민해서 어떤 요구를 하게 되면은 후보자 입장에서는 그것을 일정 부분 상당히 받아주는 그런 용기도 대단히 필요합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도 굉장한 용기지만은 물러서는 용기도 굉장한 겁니다. 저는 앞으로 나아가는 용기보다는 뒤로 물러설 줄 아는 그런 지도자의 모습이 더 훌륭하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어제 홍준표 후보가 덕과 배신자는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그 타켓을 매우 그러니까 이 소위 말 여론, 네. TK 정서라든가 여러 가지 여론 정서를 그대로 TV 통해서 전달함으로 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보수를 홍준표 후보 쪽으로 결집하라는 그런 아마 여러 가지 전략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분들은 상당히 우리가 그 유승민 후보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저는 네. 무조건 그것을 홍준표 후보가 나쁘다고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보는 네, 겁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교수, 허성욱 이사장 두 분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